음주 시 얼굴색 변화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알코올을 흡수하면 20%는 위에서 80%는 소장에서 흡수해 혈액을 따라 온몸에 퍼지는데요. 알코올은 분해돼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는데 이러한 독성 반응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술에 의한 1차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 혈관 확장 효과 때문이다. 아세트알데히드가 빨리 없어지지 않는, 즉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적은 분들은 몸에 그만큼 해악이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서양인의 경우엔 술을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요. 유전적, 체질적으로 동양인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뛰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양인의 약 30%는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요소가 부족해 얼굴이 붉어지고 술에 취약하니 술을 삼가야 합니다. 그런데 술자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술에 다른 음료수나 종류가 다른 술을 섞어서 일명 소맥이나 폭탄주로 마시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과연 몸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에서 직접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체격과 주량을 가진 20대 남성 3명에게 소주와 소맥 그리고 소주와 에너지 음료를 섞은 술을 각각 4잔씩 마시게 해 섞어 마실 때와 한 가지만 마실 때의 변화를 살폈는데요. 섞어 마시면 덜 취할 것 같고 알코올 흡수를 더 낮춰줄 것 같은 생각. 과연 정답일까요? 음주 후 30분에서 1시간 반 간격으로 혈액을 3번 채취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요. 섞어 마실 때와 한 가지만 마실 때의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결과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이 알코올 흡수 속도가 가장 빨랐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섞어 마실 경우 흡수력과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았습니다. 맥주에 있는 탄산가스가 그 위에서 그 알코올의 흡수 속도를 촉진시키고요. 섞어 마시면 이제 독한 술만 드시는 것보다 마시기가 쉽기 때문에 마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알코올을 잘 분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음주 전 숙취 해소제를 마신 경우와 물을 함께 마실 때, 그리고 소주만 마실 때를 측정해 비교하기로 했는데요. 알코올 분해 속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역시 비슷한 주량의 3명의 실험자가 실험해 시간차에 따라 혈액을 3번 채취했는데요. 과연 술을 가장 먼저 분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실험 결과 알코올 분해 속도가 가장 빨랐던 것은 숙취 해소제를 함께 마신 경우였고 다음은 물이 빨랐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숙취 해소제나 물이나 이러한 수분 부족과 미네랄 부족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숙취 해소 현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한의학에서는 특히 남자 한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활동성을 얘기하지만 한방의학적인 면에서는 다양한 건강적 측면들을 분석하고 있다. 데님을 매게 되는 위치는 한의학에서 보면은 간장, 비장, 신장 3가지 경락이 지나게 되는 삼음교라는 혈자리로서 그 자리는 이제 몸의 기운을 보존하게 되고 이제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혈자리로서 그쪽에 데님을 꽉 조여맴으로써 그 자리를 자극하게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데님을 묶는 발목에는 신장과 연결되는 혈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꽉 조여맴으로써 지압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복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옷과는 달리 깃과 소매 그리고 목 쪽이 이제 터져 있게 됨으로써 기운이 좀 더 잘 통하게 합니다. 일반 옷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이제 넥타이를 매고 이제 소매 같은데 단추로 잠그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복의 경우에는 훨씬 이쪽이 폭이 넓고 소매도 폭이 넓어서 이제 기운을 잘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옷이고요. 이제 바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배 쪽을 따뜻하게 허리띠로 졸라 매므로써 이제 흉허복실이라고 해서 가슴 쪽은 차고 배 쪽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옷입니다. 한복은 옷과 몸 사이에
충분한 공기층을 만들어 단열 효과가 생겨 추울 땐 따뜻하게, 더울 땐 선선하게 해준다. 발목, 허리 등이 밖의 공기를 차단하면서도 어깨나 소매 등의 열린 구조가 통풍을 잘 되게 도와준다. 선조들의 건강관리는 옷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유레카! 특히 소수 장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한옥설계를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바로 BIM, 즉 한옥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이다. 사용자가 한옥의 도면을 그리면 자동으로 3차원의 한옥 구조물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옥의 대표 부재들을 미리 만들어 두고 그 부재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내용을 프로그래밍한 결과물인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건물의 높이 혹은 한옥의 규모 이런 대략 10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결정해서 완성된 한옥을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치를 정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 150채가량을 대상으로 2만여 건의 수치 정보를 수집했다. 수치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설정하여 표준이 될 집의 높이와 면적의 근거로 삼았다. 그리하여 기둥의 거리, 건물의 높이와 너비, 지붕 곡선의 곡률 등 몇 가지 필수 사항만 결정하면 자동으로 모델이 완성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일반 건축가들이 이 건축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한옥이 보급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옥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레카! 최근 다양한 건물의 인테리어나 설치 예술로 활용되는 아나모픽 기법입니다. 불규칙한 공간에 그린 여러 개의 장면을 한 개의 상으로 압축하면 통일된 패턴으로 보여지는데요. 사물을 바라보는 시점과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제로 절대적인 선을 보는 것 같지만 절대선을 보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대적인 걸 모든 걸 보거든요. 공간 안에서 수평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선의 간격이 이렇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넓힐 것인가, 아니면 이걸 이렇게 라운드로 그릴 건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느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파리의 한 게임숍에서는 검정색 바탕에 흰색의 수평과 수직선을 그어 마치 바닥이 움푹 파인 듯한 효과를 연출함으로써 게임하는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벽면은 물론이고 천장까지 거울로 둘러싸인 실내 공간들입니다. 거울은 우리의 외모를 비추는 역할을 넘어 공간의 화려함을 더하고 보다 넓어 보이게 하는 기능적 재료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거울로 비치는 확장된 공간 속에서 무한의 공간을 느끼고 자신의 모습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공간의 넓이가 잘 가늠되지 않지만 사실 이 워킹실은 가로 3m, 세로 15m의 다소 협소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양쪽 벽에 거울을 설치함으로써 실제보다 두세 배가량 넓게 보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울이 공간을 연속적으로 비춰 반사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탁 트인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유레카! 하늘을 나는 유일한 포유류인 박쥐는
최첨단 과학 기술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공기의 흐름을 읽고 비행하는 유체 흐름 감지, 열 감지, 초음파 영상 탐지 같은 기술들을 박쥐가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 박쥐는 급정지, 급출발, 급회전, 거꾸로 날기와 같은 고난이도의 비행도 척척 해낼 수 있다고 해요. 박쥐의 이런 비행의 비결은 날개에 난 미세한 털이라고 해요. 이 털은 날개 표면을 스쳐가는 공기의 흐름을 감지해 박쥐가 제대로 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박쥐의 이런 능력을 본따 난기류와 기타 비행의 걸림돌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차세대 비행기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박쥐의 능력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부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사는 흡혈박쥐들은 특별한 열감지 능력도 지녔다고 해요. 코 옆 피트 기관의 열감지 단백질을 통해 먹잇감을 찾는데요. 다른 척추동물의 열감지 단백질은 43도가 넘는 고열을 감지해 화상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데 흡혈박쥐의 열감지 단백질은 30도일 때부터 반응한다고 해요. 먹잇감의 체온도 감지할 수 있도록 변형된 것인 거죠. 박쥐는 열감지뿐만 아니라 초음파를 내보낸다고 해요. 그 다음 그 소리가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는 메아리를 듣고 방향을 설정해 길을 찾기도 하고 먹이를 잡아먹기도 하는 거죠. 초음파라고 하면 주파수가 높은 소리로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음파를 말하는 거죠. 사실 박쥐의 시력은 아주 나쁘다고 해요. 어두운 곳에만 있다 보니 눈이 굳이 좋을 필요가 없어서 퇴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 초음파는 제2의 눈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박쥐의 초음파는 물체를 단순히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3차원 초음파 영상 탐지기처럼 입체적으로 1mm 단위까지 인식할 만큼 정교하다고 해요. 때문에 시력이 없어도 전혀 문제없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셈이죠. 우리 사람들은 이제 귀를 잘 못 움직이는데 박쥐 같은 귀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들을 수 있고 초음파를 코에서 발사하고 오는 걸 이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장애물의 그러니까 거리하고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전통 한지의 다른 이름인 닭종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닭나무는 전통 한지의 주 원료가 된다. 닭나무 껍질을 벗기기 위해 찌는 이 과정을 닭무지라고 한다. 전통 한지의 재료가 되는 섬유는 바로 닭나무 껍질에 존재한다. 그 하얀 속껍질을 얻기 위해 일일이 껍질을 벗겨내야 한다. 칼로 겉껍질을 꼼꼼히 벗겨내게 되는데 이것을 흑피라고 한다. 외피, 요게 청피, 요게 백피. 백피를 종이 만들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삶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맹물로는 닭나무 백피를 삶을 수 없다. 백피를 삶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잿물이다. 고추대를 태워 잿물을 만드는 과정 또한 전통 방식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마치 쇠죽을 끓이듯 잿물에 백피를 삶는 이 과정을 증해라고 한다. 삶아낸 백피는 다시 한번 차가운 물에서 씻고 잡티를 제거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불순물이 제거되어 하얗게 된 닭섬유는 물기를 뺀 다음 절구에 넣어 찢게 되는데 이 과정을 고해라고 한다. 고해가 잘 된 섬유는 물에 풀었을 때 이렇게 뿌옇게 분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해가 끝나면 물에 섬유를 풀어 종이를 뜰 수 있는 상태로 풀어주게 되는데 이 과정을 해리라고 한다. 해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있다. 바로 황촉규. 독특한 질감의 점액질은 닭섬유가 가라앉지 않고
물에 고루 퍼지도록 섬유들의 결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직사각형의 발틀 위에 발을 얹어 물질을 하면 종이를 뜰 수 있다. 공중에 매달린 막대에 발틀을 한 줄로 매달아 전후 좌우로 흔들어 종이를 뜨게 된다. 종이 뜨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습지는 물 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습지에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잘 얹은 다음 시간을 들여 천천히 물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 고른 압력으로 천천히 물을 뺀 종이는 건조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건조 과정에서도 종이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고르게 펴서 말리는 것이 중요하다. 건조를 마친 종이는 도침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종이에 생긴 주름을 펴는 것은 물론이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주는 역할을 한다. 도침을 통해 밀도가 높고 지질이 치밀하며 광택이 높은 종이가 완성되는 것이다. 유레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다양한 옷을 관리하느라 손길이 늘 바쁜 곳입니다. 친환경 용제만으로 얼룩을 쉽게 제거한다고 하는데요. 땀, 피지 등의 분비물로 얼룩진 옷을 세탁하는 방법과 장마철 옷 보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목부 부분이나 겨드랑이 부분이 땀 때문에 얼룩지기가 쉬운데 이런 거는 삶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세탁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남성분들 또는 주부님들 매우 공감하시죠? 신체 접촉이 밀접하고 땀이 나는 옷깃이나 겨드랑이 그리고 손목 부분이 유독 누렇게 잘 변색되는데요. 중성 세제를 뿌려 설로 문지른 후 뜨거운 물 또는 스팀으로 열을 가하면 기름때가 제거되고 흰색이 살아납니다. 또한 무늬가 화려하고 스팽글 등의 장식품이 달린 여성 옷은 표백 성분이 들어있는 세제로 세탁할 경우 장식이 바라거나 떨어질 수 있으니 중성 세제로 부분 손세탁을 해야 하고요. 탈수를 할 때에는 옷감과 장식품이 상하지 않도록 그물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한두 번밖에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탁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은 옷을 망가뜨리는 지름길.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둔 옷이 있을 경우 종벌레 등의 해충이 생길 수 있고요. 옷이 서로 밀착돼 눌린 상태로 보관하면 옷감이 상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으므로 너무 빽빽하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닐 대신 천을 덮어 황변 현상을 방지하고요. 되도록 건조한 곳에 보관해주세요. 유레카! 직지의 정식 명칭은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 줄여서 직지심체요절 또는 직지라 부른다. 직지는 여러 경전과 법문에 실린 내용 가운데 좋은 구절만 뽑아 편집한 불교 서적으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다. 청주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 절터인 흥덕사지. 직지는 바로 이곳 흥덕사에서 인쇄됐다. 백운화상이란 스님이 직지라는 책을 편찬했고 그것을 제자 승려들이 금속 활자로 인쇄한 것이다. 현재 직지는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직지는 원본이 아닌 영인본으로 원본은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다.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직지는 왜 프랑스에 있는 것일까? 직지는 1886년 조불 수호 통상 체결 후 초대 주한 프랑스 대리공사였던 올랭드 플랑시가 수집하여 프랑스로 가져갔고 1950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어졌다.
당시 직지가 공개되면서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직지가 알려지기 전 세계는 1455년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로 인쇄한 42행 성서를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직지의 맨 마지막 장의 내용을 보면 직지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다. 직지가 42행 성서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것이다. 당시 그 학계에서는 한국, 그러니까 그동안에 구텐베르크에게 그 영광을 주었던 것을 한국으로 이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 금속 활자 발명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유레카! 휴대용 버너 위에 냄비가 올려져 있고 그 안에는 물을 끓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특수 분장을 위한 소품 중 하나인 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요. 식용색소하고 그다음에 물엿하고 그다음에 커피 그리고 물. 맨 처음에 이제 물을 어느 정도 끓인 다음에 거기에 식용색소를 넣어서 농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의 끈끈한 그런 농도는 물엿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피의 색깔은 커피를 집어넣어서 좀 더 이제 선명한 커피에서 약간 죽은 색깔이 나는 그런 검붉은 커피까지 연출이 가능하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피를 모양에 만들어 냉동시켜 주었다가 코에 넣으면 잠시 후 이렇게 코피가 흐릅니다. 얼려있던 것이 체온으로 녹아 실제 코피처럼 흘러내리는 것이죠. 잘 섞은 실리콘으로 실제 팔의 상처를 만드는데요. 알코올에만 반응하는 팔레트에 알코올을 뿌려 액체 상태의 물감을 만들고 이 물감으로 먼저 만들어 놓은 실리콘 상처 위에 색을 칠하면 좀 더 상처의 모습을 갖춥니다. 상처가 나면 그 부분이 멍이 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멍 같은 거를 표현을 해주시면 사람 피부에 보면 멜라닌 색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파란 혈관 핏줄도 있고 뭐 빨간 색깔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저희가 손목에도 보면 이렇게 혈관 초록색, 파란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보라색처럼도 보이고 여러 가지 선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혈관들을 약간 표현을 해줄 거예요. 실제 팔의 핏줄까지 섬세하게 그려 넣으면 좀 더 사실감 있는 상처가 되는데요. 이때 상처의 중심에 있는 피는 물감이 아닌 미리 만들어 놓은 피로 자리를 잡아주는데요. 그럼 더욱 사실성이 부여되죠. 상처 주변을 반짝거리지 않게 마무리하면 상처 분장이 완성됩니다. 유레카! 간편하게 지을 수 있는 또 다른 집이 있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컨테이너로 보이는데 설마 이 컨테이너들로 집을 만든다고요? 저희는 컨테이너로 집을 만들고요. 특히 뭐 좀 말하면 하우스, 카페 뭐 이런 거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컨테이너 주택은 어떻게 만들까? 일단 합판을 사용해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단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단열 작업도 필수. 사용자가 내 마음대로 구상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여기서는 자유자재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이죠. 컨테이너 주택의 장점 중에 하나, 바로 내가 원하는 구조와 디자인까지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무슨 회의 중이에요? 제가 카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하고 상의를 하려고 좀 왔습니다. 직접 각 컨테이너를 둘러보고 몇 개의 컨테이너를 잇고 쌓을 건지 결정하게 되는데, 아니 근데 어떤 고객들이 주로 찾아해요? 고객들이 지나가다가 특이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상가 같은 경우가 많이 요즘 컨테이너로 많이 짓고 있어요.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붙여서 새로운 주택을 창조한다. 저렴한 가격과 시공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인 컨테이너 하우스. 이 거대한 구조물도 모두 컨테이너로 만들었다는데
내부는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 컨테이너로 만든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기자기한 분위기. 여기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11대를 모아서 조립을 해가지고 만든 집입니다. 심지어 위로 쌓아서 2층까지 만들었다는데 문을 열면 또 다른 공간이 펼쳐진다. 딱딱한 컨테이너가 아늑한 집으로 대변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천장에 창문까지. 이쁘다.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집 맞아요. 채광을 바로 밖에 하려고 이제 조금 높였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창문도 달고 문도 달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구경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요? 여기가 고객의 마음을 쏙 빼앗은 침실. 비용 부담도 적고 내 마음대로 설계까지 정말 다양한 장점이 존재한다. 예쁘면서 아기자기하면서 공간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